안녕하세요.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이 시각 가장 핫한 정치와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1월 16일 목요일 마포스퀘어 1부는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출발하겠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제 딸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뾰루지가 안 나게 자극을 없애고 순하게. 제조시 파라벤, 타르, 계면 활성제, 인공 향료도 빼고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실리콘 성분도 빼고.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든 화장품 지니 내추럴. 검색창에 지니 내추럴을 검색하세요. 안전한 원료, 합리적 가격, 건강한 피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내추럴. 지니, 내 소원을 들어줘!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보통 이 시간쯤 되면은 국회에 계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국회는 어떻게 좀 분주한 시간인가요? 보통 이 시간이면 분주해야 맞는데요. 네. 1월, 2월은 보통 의원들이, 특히 이제 1월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연말까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는 보통 휴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임시국회가 있어서 조금 북적대긴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소식이요. 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누리당은 사실상 공약 파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약 파기를 대놓고 선언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사실상 폐지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네.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 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위헌 문제를 비롯해서 지역 분열, 본선거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당의 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은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 위헌 논란이 있다는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여당이 공약을 안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책임 논란도 끌고 가야 한다. 비합리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오히려 야권을 비판했습니다. 네네. 새누리당은 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이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 정도뿐만 아니고요. 특히 이제 상향식 공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개방형 예비 경선을 좀 적극 주장하는 쪽으로 좀 물꼬를 바꿔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도요. 공천제 문제 해법은 오픈 프라이머리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엊그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처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당 차원에서는 이 정당 공천 폐지 문제의 논란을 비켜가는 좀 다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정당 공천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반발들이 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유지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당론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최경원 원내대표나 또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이 친박계 핵심 인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홍문종 사무총장도 그렇고요. 네네. 이들이 먼저 좀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나섰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거를 보면 아무래도 이게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좀 밀어붙이기로 나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의심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실제로 보면 이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위헌 논란이 있다, 또 이게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작년에, 벌써 재작년이죠,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공약으로 내걸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새누리당은 이게 당 차원의 공식적인 그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거든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에 그 후보 공약집에 보면 그게 분명히 표기가 돼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당론은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네네. 당론 차원이라기보다는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에서 문재인 후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공천 폐지를 공약에 집어넣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에 2월 임시국회를 할 때 여야가 공히 이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으니 입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미 좀 논란이 됐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오히려 그때는 좀 야당인 민주당이 좀 미적대는 분위기였고요. 새누리당은 오히려 공약 이행하겠다 이러면서 4월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4월 재보궐선거 때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에 공천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오히려 공천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또 7월 달에는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됐었던 새누리당 내 정치쇄신 특위에서 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4회 정도 해보는 일몰제 형식으로 폐지를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오히려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때만 해도 대선 공약대로 이행하겠다, 일몰제로 안 간다, 전체 다 폐지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는데 이게 반년도 안 돼서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죠. 네. 민주당 예상대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로 사실상 새누리당이 선회한 것에 대해서 대선 공약 파기다, 이러면서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또 하나의 지금 포인트로 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 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대선의 3대 의제였던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그리고 정치쇄신, 이 세 가지가 모두 깡그리 파기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의 국민약속 파기 종착지가 과연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에 지금 약속 살리기 위원회도 꾸려져 있는데요.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김진표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무신분립 정권의 표본이다. 표가 필요할 때는 간과 쓸개라도 다 내줄 것처럼 공약하다가 당선되니까 입을 씻는 구태정치 표본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사무총장도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 파기를 통해서 양치기 플랜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당론으로 작년에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지금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 아닙니까?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각을 세우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그 여야가 대선 때는 왜 한 목소리로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견이 갈리는 이유 뭘까요? 아무래도 선거라는 게 결국은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 선거는 결국 결과로 말한다,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가는 게 더 유리하겠느냐, 우리한테 더 나은 거냐, 이 부분이 1차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오히려 더 찬성하는 입장이었고요. 이게 이제 대통령 당선 때문에 그 부담이 더 컸겠죠. 민주당은 오히려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더 많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당공천 기초선거에서 폐지를 하는 게 옳은지 그런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요. 네. 이게 이제 이 정당 정치라는 그 본령에 비추어서 보면 각 정당이 자신의 후보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 정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명분이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점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뜸을 들였었는데요. 그런데 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들이 엇갈리지만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사실 여론의 과반 이상 60% 70%까지도 상당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면 이 지방선거에서 특히 기초선거 같은 경우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압도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는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표를 의식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약을 내세운 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에 딱 닥쳐서 보면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굉장히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게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이 지역선거의 특성들도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역 단위 선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어느 세력이 조직력이 강하냐 그리고 인지도가 높으냐 이게 직접적인 선거 당락에 굉장히 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나 대선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직에 있는 현역 기초단체장, 현역 의원, 현역 지방의원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한나라당이 그때 완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광역단체장은 뭐 서울과 경기에서 인천에서는 서울과 경기에서는 승리를 하긴 했지만 기초단체장 60몇 곳 중에서 새누리당이 차지한 곳이 뭐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또 지방 의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초선거 특히 이제 단체장 같은 경우에 또 광역의원 이외에 지방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현역들의 유리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당의 간판을 달고 나가지 않으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나 의원들한테 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 당이 주는 그 브랜드 네임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더군다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뭐 국정수행 지지도 지금도 과반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당의 간판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명분도 있는 일이고 대선 때 약속했던 걸 지킨다는 명분도 있고요. 또 현역들이 우리한테 많으니 뭐 폐지해도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야권연대 측면에서도 당의 간판을 내걸고 나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안 낼 수 없고 안철수 신당 쪽에서 후보를 안 낼 수 없을 텐데 이 정당 간판이 없이 나가면 각 지역별로도 충분히 연대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도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그 힘들게 총선을 거쳐서 의원 배지를 다신 분들 중에서 3분이 의원직을 상실을 했군요, 오늘. 예, 그렇습니다. 2012년에 있었죠. 19대 총선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국회의원 5명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이 가운데 3명의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사람들은요. 새누리당의 이재영 의원, 경기 평택의리 지역구고요. 민주당의 신장용 의원, 수원의리입니다. 그리고 무소속 현영 의원 이렇게 3명입니다. 반면에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충북 보은 옥천 영동 출신이고요. 또 경남 양산 출신의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 이 2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은 지금 의석수가 155석인데 한석이 지역구에서 이제 한석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원래 비례대표 의석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무소속이었던 현영희 의원이 비례대표가 원래 새누리당에 있다가 출당 조치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례대표를 한석 승계하게 돼서 일단 당분간은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은 126석에서 한석이 줄어들었고요. 무소속도 6석에서 한석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건들이 조금 더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6월 4일 날 치러지죠? 네네.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7월 말에 치러집니다. 그렇죠. 현직 의원 3명, 오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확정이 됐고요. 이 중에서 이제 지역구가 경기도에 2곳 아닙니까? 네. 여기에다가 앞으로 지금 현재 3심이 진행 중인 곳이 정부에서 지금 6곳이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 의뢰 정두원 의원이 있고요. 또 인천에 2곳, 그리고 충남에 1곳, 또 전남에 1곳 이렇게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서 3심 확정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4석에서 5석 정도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충청권, 호남권 이렇게 한 곳씩 치러지게 된다면 어림잡아서 미니 총선의 형식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수도권이 어쨌든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곳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 의석들을 두고 여야가 격돌을 한다면 지방선거에 이어서 7월 재보궐선거도 전국 단위의 선거 못지않은 그런 여야 간 대격돌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기자와 정가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SBS 라디오에 나온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제가 이제 출마를 생각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홍준표 지사가 또 출마하겠다고 나섰어요. 전 대표 두 사람이 대선 앞두고 경남지사 자리를 두고 다투는 거는 모양새가 참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래도 제가 양보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때 양보를 했거든요. 네. 이 인터뷰 후에 KBS 라디오에 나온 홍준표 경남지사. 지난번에 우리 안상수 의원이 양보한 일도 없고 그렇습니까? 네. 이게 무슨 서로 나눠먹기 하는 거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점잖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죠. 네. 나오시려면 나와서 이제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경선으로 붙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경선 여부도 그렇습니다. 참 그렇네요.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2010년 한나라당에서 벌어진 이른바 개싸움을 짚어보면 짐작되는데 2010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홍준표 후보와 안상수 후보의 설전. 한 신문에서는 연예인 운동선수만 병력 기피하냐, 유명 정치인도 더 심하다. 이런 제하에 안상수 후보님을 병력 비리 종합 백화점이라고까지 지금 했습니다. 답변해 보시죠. 병력을 기피했으면 제가 검사로서 임명이 됐겠습니까?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12년간 기피했다고 어제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2년간 기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피했다고 허위사실을 막 얘기하고 이 텔레비 앞에서 말이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기피했다는 거는 그 서류에 기피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기피로 보는데 고의적인 기피의 경우에만 우리가 처벌하는 것이지 정말 영장을 받지 못해서 했을 경우 그런 기피는 그런 기피를 안 봅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제가 한번 안상수 후보님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화두가 화합입니다. 그리고 당내 화합이고 국민 통합입니다. 그런데 안상수 후보님도 가장 큰 화두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97년 7월 9일자 조선중앙일보를 보면 안상수 후보님께서 그 당시에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하실 때 그 옆집에 개가 짖는다고 개를 옆집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자기 지역구의 옆집 사람과도 개소리 때문에 화합 못하는 분이 어떻게 당내 화합, 국민 통합을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묘한 것도 조사를 했네요. 이거는 다 언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 당시 우리 애가 고3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바로 옆집에 개를 10마리 키웠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냄새가 나는지 애가 입시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1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경제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정부에서 청년 고용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어제 실업률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과연 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오늘 오전에 이 기재부에서 청년 고용 작업반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청년 교육 대책을 평가를 하고 향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2014년도에 보면 15세부터 29세까지 이 청년층의 고용률이 역대 최저치인 이제 39.7%로 나타나서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의 어떤 불만이나 위기의식 같은 게 좀 커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뭐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놓았다기보다는 현재 어떤 문제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 정부에서는 이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요인을 몇 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경기적 요인이고 또 다른 한 가지가 그 청년층들의 높은 취업 눈높이 또 일자리 미스매치 등의 구조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현재 그 어떤 일자리 문제가 경기적 요인이 크다라고 하면 다른 연령층도 마찬가지로 뭐 취업이나 이런 문제가 어려워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외의 연령층에서는 계속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 중에 다른 한 가지, 즉 구조적인 요인이 지금 청년층에게는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부에서 말하는 구조적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층의 높은 취업 눈높이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굉장히 반발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도 주위에서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여태까지 어르신들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본인들이 이렇게 젊고 했었을 때는 일자리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점차로 자리를 잡게 되고 하는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쉽고 뭐 그럴듯한 일자리만 찾는다라는 종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청년층의 취업이 어렵다라는 분석을 내놓는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런 분석을 정부에서 내놓는다는 것은 어떤 정부 관료들이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현재 한국 경제가 아직도 경제 개발 이전에 후진 경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을 해버리면은 청년들은 더 벼랑 끝으로 몰리는 느낌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일단 상황을 좀 경제적인 어떤 구조라든가 상황의 설명을 드리면 한국 경제는 그동안 뭐 어쨌든 어떤 과정을 거쳤든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경공업 중심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갔다가 또 전자 제조업 중심으로 거쳐서 이제 다시 지식정보라든지 그와 관련된 이제 고부가치 산업으로 계속 이제 발전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발전 과정 중에서 이제 예전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네 자식들이 이제 산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발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대학 교육까지 열심히 잘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발전 과정에 맞춰서 고부가치 직업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교육을 잘 받은 청년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런 일자리가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교육을 잘 받은 청년들에게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그냥 공장에 가서 단순 노동직을 하거나 공사 현장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 일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청년층들에게 더 고부가치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투자를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그런 투자는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이런 그 단순 노동직을 하라고 그걸 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눈이 높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기에는 이게 전혀 그 어떤 그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하향 평준화 시키려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도. 예. 그리고 그렇게 밀어붙여서 젊은 청년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 경제 미래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 경제가 이미 그 많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평균 임금 수준이 다른 신흥 경제국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이미 와버렸어요. 그래서 네. 예전처럼 어떤 임금 경쟁력을 노동 단가를 낮추어서 회사의 상품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노동 단가를 낮추는 그 산업적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치 산업을 더 발전시켜서 국내에 이런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 양질의 교육을 받은 어떤 청년들이 가야 될 일자리가 국내에 많이 생겨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의 문제는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취업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청년들의 어떤 그 교육 수준이나 이 투자 수준에 맞춘 일자리가 국내에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년 실업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이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생기냐 하면 수출 대기업들이 어떤 이런 고부가치 산업들에게 투자를 해와서 국내에 이런 일자리가 꾸준히 투자를 해야 국내에 이런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런 투자를 하지 않고 임금이 저렴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제조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이나 멕시코, 북미 쪽에다가 왜냐하면 그쪽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직접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세워서 바로 이제 영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2000년도 이후서부터 거의 10여 년 가까이 특히 이제 2006년, 7년, 8년도에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기존에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던 부분들이 이제 직접 투자로 많이 대체가 되기 시작해서 국내에서 일자리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청년층의 어떤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지금 구조에 맞는 혹은 청년층이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어떤 정부의 구색 맞추기 통계 숫자를 좋게 만드는 이런 쪽의 일만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특히 오늘 뉴스에 보면 이제 삼성에서 고용 제도를 개편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보면 이제 대학 총장들의 추천제를 실시한다든가 연중 이제 수시로 지원받는 공채에서 조금 이제 연중 수시 취업 제도를 바꿔간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물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에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취업 제도 하에서 어떤 의도하지 않는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냥 사적인 회사가 공적인 영역의 어떤 정부보다도 더 사회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더 좀 씁쓸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늘 경제 뉴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와 경제 뉴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